오늘을 한국 시간으로 12월 2일인데 미국은 어제 이제 간밤에 첫 거래 12월 첫 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장 초반 굉장히 강했다가 장 막판에는 조금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이었는데 한번 정리하면서 종가 정리하면서 오늘 얘기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종가를 적어 왔습니다. 다우지수 차트 보시면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다우지수 마이너스 0.6% 가까이 빠졌습니다. 34,395선. S&P 500 지수는 약보합이었죠. 0.09%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그나마 소폭 상승하는 0.13% 상승하는,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하락보다는 좀 혼조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월가의 유력한 투자은행들은 지금 상승세 그렇게 썩 오래 가지 못할 거야, 이런 이제 계속 경고음을 내고 있거든요. 제가 위에 제이슨 헌터라고 JP모건 기술적 전략가 멘트를 제가 위에 적어 왔는데, 지금 S&P 500 지수가 약보합이면서도 200일선은 계속 약간 지금 위로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201선 이 S&P 500 지수가 4천 한 40대 후반이니까 그거보다는 높은 수준이긴 한데, 일단 201선 회복한 건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더 위로 올라가면 4100선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저항선 부담이 엄청날 거다. 따라서 4100까지는 뚫지 못하고 다시 뒤로 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거든요. 월가에서는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새겨볼 만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오늘 밤에 나올 고용지표 상황에 따라서는 4100도 뚫어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을 보면서 지수대를 보면서 대응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에 멘트를 살짝 제가 적어왔습니다. 일단 다시 이제 시장 얘기로 돌아올게요. Y인데요. 왜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나,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간밤에 발표됐던 주요 경제 지표 자체는 좀 나빴거든요. 지표 자체가 나빠서 사실은 지금 최근에는 경제 지표가 나쁘다 이콜 연준의 통화 긴축이 느려진다 이콜 시장 호재, 이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경제 지표가 조금 네거티브하게 나오면 주식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간밤에 나왔던 두 가지 경제 지표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뚜렷해진 인플레이션 둔화 얘기입니다. 연준은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통화정책 물가 목표치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요. 물가 목표 2%잖아요. 그 2%란 말은 근원 PCE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간밤에 연준이 통화정책의 근거로 삼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그게 후퇴한 양상을 보이면서 연준의 통화 긴축이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네, 라는 이제 그 안도감을 시장 내에 심어줬다라는 거죠. 지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월 PCE 물가가 전월 대비해서는 플러스 0.3, 전년 대비해서는 플러스 6.0. 뭐 숫자 자체는 높아 보이지만 이게 9월에 비하면 굉장히 낮아진 거죠. 9월에 전월비는 같고요. 9월에 전년 동월비가 6.3 상승했으니까 그거보다도 0.3%포인트 내려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연히 지금 PC 물가가 조금 둔화세로 가고 있다는 게 숫자로 확인된 거죠. 특히 연준이 이제 통화정책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근원 PC 물가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5.0이었거든요. 이게 지난 9월에 플러스 0.5, 플러스 5.2였는데 그거보다 확 떨어졌죠. 특히 전월비가 반토막으로 내려갔고요. 월가에서는 0.3% 상승할 거라고 전망했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낮은 수준입니다. 옆에 아래 차트 한번 보세요. Inflation eas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요거 잠깐 키워볼까요? 제가 요거 보세요. 확연히 드러나죠. 지금 맨 마지막 옥토버 10월로 되어 있는 0.2, 이게 이제 그 근원 PC 물가 지수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높았다가 지금 이제 요 끄트머리에 요렇게 맞죠? 가파르게 둔화되고 있는 양상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크리스 자카렐리라고요, 인디펜던스 어드바이저의 CIO는 기조적인 물가 하락을 이 지표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건 바로 골디락스 지표다. 골디락스는 뭐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아서 연준의 강력한 통화 긴축을 조금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괜찮은 지표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데 이게 더 빨리 둔화된다면 지금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내년 11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물가가 더 빨리 내려가고 경제는 조금 흔들린다면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목소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물가 지표가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기준금리가 더 이상 인상되는 속도가 이제 더뎌질 거야라는 이제 기대감이 생기면서 위로 올라갔던 시장금리가 뚝 떨어지는 거죠.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거든요. 지금 간밤에 3.5%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4.5% 가까이 얘기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4%대 중반에서 3%대 중반으로 가파르게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간밤에 무려 하루 만에 19bp가 빠졌는데 이게 엄청나게 빠진 거거든요. 0.19%포인트가 빠졌는데 하루에 이렇게 큰 폭으로 금리가 빠진다는 거 사실 상상하기 최근에 힘들었던 일인데 빠르게 시장 금리가 내려가면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둔화됐는데 실물 경기는 또 어떨까? 제조업 경기도 지금 위축세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자, 11월 ISM 제조업 지수 한번 보시죠. 4.49였습니다. 이게 월가 전망이 49.8이었고요. 지난 10월에 그 50.2였는데 이게 49로 가파르게 낮아졌다라는 거죠. 제조업 지수 PMI, ISM 제조업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합니다. 50을 넘어가면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50 아래로 내려가면 위축세,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50을 계속 넘어가다가 49까지 떨어진 거예요. 50 바로 아래지만 어쨌든 50선 아래로 뚫고 내려갔죠. 맞죠? 즉 이 말은 이제 계속 연준이 긴축을 하면서 돈줄을 죄면서 제조업 경기도 이제 위축세로 돌아섰다라는 거죠. 아래 차트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위축세, 이 49라고 돼 있잖아요. 50 아래로 뚫고 내려갔죠, 지금. 이게 지금 얼마만이냐면 2020년 중반 이후 무려 2020년 5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다. 2년 6개월 만에 50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팬데믹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계속 제조업 경기는 50을 넘어가는 확장세를 보이다가 이제 드디어 2년 반 만에 위축세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이게 올 들어 계속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연준의 통화 긴축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생산하고 그러니까 하부 지표들이 있는데 생산하고 재고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다 위축세로 돌아섰어요. 아래 차트 제가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전체 표인데요. 자, 전체 PMI 지수가 49잖아요. 이게 확대를 하니까 이게 그 펜을 쓸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맨 위에 PMI라고 된 거 전체 지수입니다. 49로 떨어졌죠. 9월 달에 50.2에서 이제 49로 떨어졌고요. 밑에 신규 주문, New Orders라고 돼 있죠. 신규 주문.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 제조업체에 우리 물건을 새로 살래라고 하면서 신규로 주문을 낸 물량은 47.2. 이거는 50 한참 아래로 떨어져 있죠. 그 밑에 인플로이먼트 제조업체들이 고용을 얼마나 할까 물어봤더니 이것도 48.4, 50 아래로 떨어졌죠. 이제는 사람도 잘 안 뽑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밑에 서플라이어 딜리버리스는 47.2. 이거는 이제 그 뭡니까? 납품업체로부터 물건을 제대로 수주하느냐거든요. 이것도 이제 좀 50 한참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그 밑에 커스터머 인벤토리스 이거는 그러니까 고객사의 재고 수준, 재고도 낮아졌고요. 가격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프라이스가 중요한데요. 43까지 떨어졌잖아요. 이 프라이스는 뭐냐면 제조업체들이 물건을 생산해서 그 가격으로 올릴 거니라고 물어봤는데 50보다 높으면 올리겠다는 업체가 많은 거고 50보다 낮으면 안 올리겠다는 업체가 많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43까지 떨어졌어요. 이제는 제품 가격을 올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건을 잘 안 사니까. 그래서 제품 가격을 안 올린다는 말은 향후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라는 얘기죠. 이런 모든 그 지표들을 하부 지표로 볼 때 지금 미국 제조업 경기는 가파른 둔화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인플레도 둔화되고 제조업 경기도 둔화되고 그렇게 되면 연준도 이제 둘 사이에 저울질을 하겠죠. 인플레가 더 걱정되면 금리를 조금 더 높은 수준 유지할 거고
경기가 더 걱정되면 서둘러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 지표나 성장 지표하고 인플레 지표를 계속 비교해 가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을 우리가 미리 전망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그런 어떤 디테일한 전략들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희도 이 가자미 코너에서 각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지표가 나왔는데 연준 매파인 미셸 버우먼이라고요. 연준 이사입니다. 이 사람이 간밤에 연설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전히 매파 목소리를 냈지만 톤은 좀 낮췄다라는 건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긴축, 우리의 통화 긴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나 금리 인상의 그 수준을 늦춰야 되는 게 맞다. 매파도 이제 금리 인상을 늦추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어주는 멘트다라는 거죠.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매파기 때문에 매파로서의 본분도 잊지 않았다. 아래에 한번 보시죠.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충분한 통화 긴축이 더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낮추려면 지난 9월 전망보다 더 높은 정책 금리가 필요하다. 지난 9월에 점도표에서 어떻게 전망했나요? 연준은 4.6%가 최종 금리다라고 전망했죠. 내년 한 초반에 4.6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보다는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최종 금리까지 간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멈출 뿐이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인플레이션 안정이 회복돼야만 노동시장도 계속 안정적으로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노동시장하고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걔들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안정을 우리가 안정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제 자기 항변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매파조차도 톤을 조금씩 낮추기 시작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가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자, 주요 그 얘기들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최근에 이제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다 시장 지금 연말 시장은 안 좋게 보잖아요. 지금 내년 1분기에 다시 전저점을 뚫고 내려갈 테니까 지금 베어마켓 랠리 좀 가고 있을 때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쌓아도 내년 1분기에 주가 확 빠지면 그때 이제 S&P 500 기준으로는 3,000을 예상하는 투자은행도 있고 3,300까지 예상하는 또 3,600까지 예상하는 투자은행들이 다양하게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빠진다는 거거든요. 지금 S&P가 4,000이 넘어가니까요. 무조건 빠진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현금을 많이 확보해 놔라라는 게 이제 그 월가의 지금 현재 대형 투자은행들의 전망인데 요거는 이제 내용이 약간 달라서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BMO 캐피탈 마켓이라고요. 브라이언 벨스키 수석 전략가가 전망한 내년도 미국 증시 전망입니다. 내년도 S&P 500 지수 연말 목표치를 4,300선으로 제시한다. 이건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보다는 굉장히 양호한 전망이죠. 현재 오늘 종가에 비하면 S&P 500 지수가 내년 말까지 한 5.5%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것도 뭐 아주 장밋빛 전망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형 투자은행들에 비해서는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사람 내년 미국 경제 어떻게 전망했냐. 내년 미국 경제 완만한 침체기로 갈 거다. 침체는 침체인데 가파른 침체가 아니고 완만한 침체.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으로 갈 거다. 연준도 5월이 되면 금리 인상 중단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죠. 지금 역대급으로 연준이 긴축하고 있는데 가계 재무구조 양호해. 고용시장 여전히 강력해. 경기 침체 오겠지만 충분히 통제 가능한 수준의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죠. 완만한 경기 침체다라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주가가 크게 빠질 염려가 별로 없다라고 이 벨스키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아래 한번 보시죠. 최근 4차례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렸던 통화 긴축기 이후에 통화 긴축을 딱 멈춰 금리 인상을 멈추고 나면 몇 개월 동안은 주가가 부진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연준이 금리 인상 멈추면 그때부터 주식시장은 날아갈 거야 라고 예상하는데 이 사람은 최근 4차례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렸던 긴축기에는 긴축을 딱 멈추고 나면 몇 달 동안 주가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몇 달 빠지고 난 이후 그 이후 몇 개월간 강한 반등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연준이 통화 긴축
금리 인상을 멈춘다고 해서 바로 시장이 랠리를 보이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조정을 받다가 몇 개월 지나서 강한 반등을 보이더라라는 게 이 사람의 경험칙이고요. 경기 침체에도 S&P 500 지수 평균 5.8% 정도 올랐고 경기 침체가 와도 기업의 EPS는 2.7% 정도밖에 안 빠지더라. 따라서 시장은 큰 조정은 없을 거다. 그리고 자기도 완만한 경기 침체를 예상했는데 완만한 경기 침체도 오지 않을 정도로 경제가 강하면 내년 말 S&P 500 지수 4,800까지도 갈 수 있다.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한 거죠. 예. 어쨌든 뭐 이런 반대편의 얘기, 네거티브한 전망, 좀 긍정적인 전망 같이 균형감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번은 테슬라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테슬라 주주로서 손실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데 올해 미국 그 개미 투자자들의 테슬라 투자 손실이 우리 돈으로 무려 102조 원이 된다. 와, 이거 엄청나죠. 옆에 차트 하나 보실게요. 이게 벤다 리서치에서 조사한 건데요. 이게 올 들어 미국 개인들이 사 들어간 미국 주식 그 순매수 규모 랭킹 1위부터 이제 10등까지입니다. 보시면 1등이 ETF예요. 시장 전체를 산 거죠. S&P 500 시장 전체를 산 거고요. 개별 종목으로 1등은 테슬라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그래서 하루 최대 순매수를 기록한 날이 26일이나 됐어요. 올 들어 지금 26일은 개인들이 테슬라를 가장 많이 샀다. 테슬라 개인들이 보유한 지분의 11.35%, 개인들이 매수한 거에 11.35%가 테슬라다. 너무 많이 샀죠. 보세요. 그 아래에도 뭐 QQQ ETF를 샀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AMD나 애플 주식들을 좀 많이 사긴 했는데 어쨌든 올 들어 가장 많은 미국 개인들이 산 주식 개별 주식은 테슬라다라는 거죠. 자, 리서치 내용 벤다 리서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본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 평균 10% 정도는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저는 제 투자 자산의 한 10%는 테슬라 아닌 것 같고 저는 한 5%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미국 개인들이 100원 투자하면 10원 정도는 다 테슬라를 갖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특히 개인들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최근에 머스크가 애플하고 싸움을 벌이자라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그 머스크가 애플을 공격하겠다라고 언급한 날 개인들은 테슬라 주식을 1억 5천만 달러 순매수했고 애플 주식은 순매도로 대응했다. 이것만 봐도 개인들이 머스크에 대해서 얼마나 로열티가 높은지 충성도가 높은지 알 수 있다라고 이 벤다 리서치는 얘기했고요. 아래 부분은 조금 네거티브한 얘기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올 들어 지금 45% 빠졌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평균 10% 자기 자산을 테슬라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상당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추계를 해봤더니 올해 미국 개인들이 테슬라 투자해서 입은 손실이 780억 달러. 지금 올해 1년 동안 780억 달러. 원화로 제가 환산해 왔더니 102조 원입니다. 엄청나게 손실을 본 거죠. 다만 테슬라 순매도 확대하고 개인 주식의 신용융자 증가가 비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개인들은 빚을 내서라도 테슬라 주식을 샀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경우에 개인들은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마진콜에 빠져서 주식을 팔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 주가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개인들이 테슬라 주식 엄청 샀어요. 10%. 거기 이제 일정 부분 빚을 내서 투자한 개인 신용융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테슬라 주가가 더 빠지면 이게 마진콜이 되면서 매도 물량으로 돌변해서 테슬라 주가를 또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우려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한 쏠림이 굉장히 강한 점은 시장이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이 뉴스를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한번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폴 믹스라는 분이 계세요. 인디펜던트 솔루션스의 포트폴리오 매니저인데 테크주의 투자 구루라고 불릴 정도로 테크주 투자에 굉장히 어떤 신망을 얻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이제 어제인가요? 그 CNBC 인터뷰를 했는데 나는 몇 달 전에 비해서 지금 오히려 테크주에 대해서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 테크주 주가가 빅테크 중심으로 많이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테크주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떨어진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오히려 몇 달 전에 비해서 지금이 더 긍정적으로 보여라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다운을 해서 세부적으로 테크주 중에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를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일본 요연하게 투자에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테크주 중에서 뭐가 제일 좋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은 사이버 보안 관련주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황이 와도 사이버 보안에 관한 기업들의 지출은 줄어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성장세가 계속될 거다라는 거죠. 특히 그동안 미국 중심으로 사이버 보안 관련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사이버 보안 쪽이 굉장한 큰 성장 기회가 나올 거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주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이 제일 좋니? 라고 물어봤더니 펠로알토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퓨어 스토리지는 이제 데이터 스토리지 업체인데 요거까지 해서 유망 종목으로 추천을 했고요. 그래서 이 진행자가 제이정님 안녕하세요라고 했는데 반갑습니다. 예, 반도체주는 어떠니라고 물어봤더니 반도체주는 다 살 필요는 없어. 괜찮은 반도체주 내에서도 괜찮은 반도체주만 사야 된다. 선별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업종이고 반도체 중에서 산업재나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기업을 나는 선호한다라고 얘기하면서 NXP 세미컨덕터, 또 ASML, 브로드컴, TSMC 요런 기업들을 추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관련 반도체 칩, 그 다음에는 뭐 파운드리 이런 업체들, 또 이제 ASMR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을 위해서 들어가는 장비 업체잖아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만 투자하지 뭐 인텔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큰 반도체 업종 나는 아직까지는 별로 선호하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맨 마지막에 피해야 될 종목은 뭐니? 테크주 중에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이커머스는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위험이 여전히 크다. 중국 정부가 최근에 테크 기업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건 긍정적인데 코로나 봉쇄가 여전하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하기 전까지는 아직 이커머스 주식은 사지 말고 리오프닝 하고 난 이후에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이커머스 주식을 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이커머스 업체 징둥닷컴하고 알리바바가 유망하고 미국 업체 중에는 아마존이 가장 유망하다. 그러나 이들 주식도 지금 사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벌고 기다렸다가 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